자, 1차 세계대전 전후 경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긴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자, 당시 시대 상황은 청년 인구가 다 죽거나 부상자예요. 이게 1차 세계대전인데, 이거 끝나자마자 그 스페인 독감이 또 2년간 이어져서 사실상 재건은 1920년대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사람이 죽었는가? 그걸 쓱 살펴보면은 한때는 그 영국의 웨일즈와 그 다음에 잉글랜드 인구인데 1차 세계대전 중에는 거의 500만 명이 더 많은 수준까지도 있었어요. 이게 여성 인구고 남성 인구거든요. 여성 인구가 500만 명 초과까지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이주와 제대 군인들 합쳐가지고 20년도 정도 되면은 200만 명 정도가 많습니다. 예,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쭉 이어집니다. 거의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넘어가도, 예,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예. 그래서 유럽의 특유의 분위기는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남성이 많이 죽은 것에 기인을 합니다. 거기서 정말 인력난으로 고생까지 한 곳이 프랑스예요. 아, 그러면은 프랑스는 어떻게 되었냐? 이게 1920년대 당시 모습이거든요. 요 새빨간 게 여성 인구 가임 연령에서 여성 인구가 얼마나 더 많았냐에 관련된 표입니다. 그럼 요 세대의 여성들은 다 누구랑 결혼했냐? 요 아랫세대. 성인 됐을 때 요 아랫세대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차,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시기 보면은 뭐 여성이 갑자기 이제 같이 살다가 뭐 오늘 결혼식이라는 그런 식의 방식이 실제 이 당시에서는 과거부터 이어 내려오던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출산율이 폭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는 게 많아져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경기가 제일 침체되었던 시기잖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때 출산율이 폭증합니다. 이게 인류사에 참 출산율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1918년에서 20년까지 또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어서 대량 사상이 납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 그리고 프랑클린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뭐 이분들은 걸렸으나 완치되었고 예술계에서 유명한 구스타프 클림트 관료제로 유명하나 사실 독일 제국주의 지지자였던 막스 베버 그리고 교황 베네딕토 15세 사회 최고 지도층도 이렇게 사망할 정도였으니까 당시 스페인 독감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겁니다. 근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지옥도가 펼쳐졌는데 전후복구 실제 GDP들은 낮았으나 보통 이제 황금의 20년대라는 미국 주도의 경제가 펼쳐집니다. GDP가 낮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전 전쟁 전 GDP보다는 낮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때 사람들이 그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또 황금의 20년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각 나라별 어느 정도 시대상을 보면은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게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영국 영화 망했습니다. 1930년대에서 보호무역주의 하면서 어느 정도 살아납니다. 영국 영화는. 1920년대 프랑스 영화, 이제 전위 영화, 아방가르드 영화. 하지만 이제 30년대에 할리우드에 망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직까지 예술뽕이 있던 그런 시기죠. 아방가르드라고 하면은 이제 1920년대 사진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회화들이 사진이랑 똑같이 그린다 한들 사진보다는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입체판이 뭐니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화풍에 도전을 하고 인상주의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고 그렇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때 프랑스 예술계의 호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자,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영화 표현주의 이제 유럽 대륙에서 이제 요 프랑스 방식의 이제 방식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독일로 넘어오면은 요런 형태의 표현주의라는 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뭐 니벨룽겐의 반지, 그 다음에 노스페라투, 파우스트 이게 뭐다? 독일적인 영화,
독일 영화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이 1920년대. 그러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해피엔딩이에요. 모두 새드엔딩, 배드엔딩이잖아요. 암울한 독일인의 심정을 표현한 영화입니다. 예. 원래 이런 표현주의니 아방가르드니 모두 이런 게 정서적 감정을 위해서 왜곡시키는 초현실주의로 나아가는 방향이잖아요. 독일은 뭐 어둡고 암울함으로 왜곡을 시키고 그게 표현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노스페라투, 드라큘라 백작 이것도 새드 엔딩이고 흡혈귀를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블라디미르 레민과 공산주의를 상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 제작자가 직접 말을 한 건데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뭐 위협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주의 직계이기도 하고 결론은 이겁니다. 독일은 이 당시 가지고 있는 관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오히려 패전 이후에 정치적 문화적으로 보수화가 더 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국가사회주의 기조는 여전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이쪽에 밑에서 알려줄 건데 극우 쪽이에요. 모두가 이거 동의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조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오히려 더 독일적이고 민족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지식인 계층도 그걸 오히려 주장을 하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그 지식인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본래 독일 자체가 수직적이고 공동체적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가장 유사하죠. 나치 독일의 뿌리는 거의 바이마르 공화국 때 심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감정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기로 빵을 만드는 과학자, 유럽의 구세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철저한 독일 애국주의자였고 인류의 지금까지 숫자를 이 정도로 늘어나게끔 만든 화학자입니다. 질소 비료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멜서스 트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깨버립니다. 국부론에서 멜서스 트랩을 어느 정도 깬 것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깨버린 게 이 질소 비료예요. 동시에 자원이 없는 독일의 화약도 이 사람의 화학 기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협상에도 질소비료 개발법을 받기로 했어요. 독일 제국 경제 자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프리츠 하버를 통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독일 애국주의자였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독가스 써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쟁 끝났는데 노벨상 수상이 1918년이에요. 이 사람이 독가스를 썼는데. 전쟁 배상금에 시달리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어떻게든 구원해보려고 발부등 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유태인 핏줄이 있었다는 것으로 나치 독일을 피해서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저는 이제 내셔널리즘 가득한 애국심이 나올 때 이 사람 생각이 떠오릅니다. 도시 단위로 흘러가는 문화가 이제 이탈리아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속을 어디 도시 출신이다, 나폴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애국심이 아니라 애도시심? 애향심 같은 도시 단위의 적개심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경쟁 도시에 이제 스포츠팀 복장을 다른 도시에서 입고 돌아다니면 너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도시들끼리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북부와 남부의 적개심이 되게 크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셔널리즘이란 건 국가 간끼리 서로의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전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분쟁이 없어지겠죠. 정작 국가가 없어지면은 분쟁이 더 많아지겠죠. 독가스를 만든 프리츠 하버가 아주 독특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사람이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편지로 아이들이 참전하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당시 유럽의 애국심 투철한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화약도 만들고 독가스도 만들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보급을 위해서 질소 비료도 만들고. 네.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실제 두려움이 이 당시에 뭐였냐? 1917년 볼세비키 혁명입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은 실패했지만 독일이 이제 레닌을 이제 러시아에 풀었거든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합니다. 역사상 유태인들 한창 학살하던 러시아에서 유태인이 만든 마르크스가 만든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치 독일이 되면 반유대주의 국가가 극대화되어서 독일인도 유태인을 학살하거든요. 참 웃긴 게 있잖아요. 유태인을 학살한 거는 사회주의가 학살했는데 그 사회주의는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도 국가사회주의를 조사합니다. 공산당과 국가사회주의의 싸움이죠. 극좌가 공산당이었고요. 극우가 국가사회주의였습니다. 물론 독일 계통에서는 이게 사회주의자들에게 위대한 혁명이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러시아, 중국, 독일 즉 사회주의 국가의 비효성으로 자국민을 굶겨 죽이고 막대한 학살을 자행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 제국이 1차 세계대전 사망으로 17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소련에서 비효율적인 이제 기하로 300만에서 1000만 그리고 그 사회 혼란을 대숙청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120만 명을 죽입니다. 이거 중국도 비슷하죠. 중국도 3천만 명 기하로 죽였잖아요. 항상 사회주의자들은 영광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이든 독일이든 사회주의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인 기하로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고 그 다음에 대숙청으로 억압하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도 비슷하죠. 자, 전체주의적 대숙청, 오직 군부와 비밀경찰로 정치를 컨트롤하는 시스템. 그래서 사회주의가 펴져나간 아프리카에서도 동유럽에서도 이 비슷한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주의가 호의적이지 않았던 동유럽도 있었거든요. 그럼 공연 재판이란 걸 해서 정치인을 숙청하면서 스탈린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만듭니다. 이 시기 세상 어떤 민주국가에도 이따위 숙청 방식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없애버리고 사회주의가 더 위에 섰을 때 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제3 인터내셔널이 기본적으로 공산당이거든요. 코민테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2 인터내셔널은 어쨌든 혁명을 통해서 전쟁보다는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이룩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었잖아요. 제3 인터내셔널은 뭐냐면은 무장 군대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 그게 파업이든 뭐든 국가 소멸이란 과도적 단계로 이행함으로써 전 세계적 자산 계급의 전복 및 소비에트 국가 건립위해서 투쟁하는 것. 투쟁? 이게 무슨 뜻이다? 전쟁이든 뭐 암살이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극단주의죠. 그리고 그래서 극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선전과 동요활동을 하고 대중 앞에서 플롤레타리아 독재의 이상을 떠받친다.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리버럴리스트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나 중도주의자나 이런 지지자들은 당에서 제거하는 걸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역의 뿌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 때 선거를 통해서 히틀러가 당선이 되고 수권법이 통과되면서 민주주의가 없어졌잖아요. 이 다음에 독일이 되었을 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는 없애야 된다 해서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해체시켜버립니다. 체제 전복 임무를 위한 혁명, 합법적인 걸 포함하여 모든 조직을 창립한다. 뭐 전쟁을 일으키는 뭐든 상관없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주의자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산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사람을 쳐 죽이죠. 자유 언론이 민주주의니 검열 패전이 이따위 거 없습니다. 공산당은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에는 아직까지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 슬라브의 지적도 공산주의자고 마오주의가 그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그것도 좋은 세상을 가기 위한 방향 중에 하나였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슬라브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사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제1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 제3 인터내셔널 모두 정치적입니다. 정치와 통치 체제로 봐야 되고 이것들의 목적은 사회주의 이상 국가를 접근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이에요. 제1 인터내셔널은 전쟁을 하지 말자, 혁명을 하자. 제2 인터내셔널에는 선거에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로 이행하자. 제3 인터내셔널에는 전쟁 따위는 전쟁이든 뭐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자.
그리고 혁명을 전 세계에 수출하자.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마르크스의 손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뭐 정치 체제로서 혹은 범죄까지 범죄나 아니면 인권까지 모두 유린하는 하나의 정치 조직으로서 움직입니다. 사회민주주의다는 달라요. 이쪽은 사회주의와는 이런 쪽의 사회주의와는 다릅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제 제3의 길 이후 자유무역을 어느 정도 옹호하는 길로 바뀌고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높은 가치로 봐요. 자본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 같습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보다. 결국에는 이제 국민 스스로가 결정을 하라 이런 입장인데 사실 사회주의에 좀 더 가깝죠.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현대 국가에서 복지 국가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사회민주주의자 덕분에 우리가 실업수당을 받거나 여러 복지 예산이나 사회 인프라를 제공받는 것도 이 배경에 있습니다. 사실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한국이 이게 이렇게 되면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전쟁 위험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 가난해진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유럽이 여러 가지 부채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이때까지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냥 미국에 돈 내 나라에서 나토에 그냥 돈 적게 주고 그렇게 미국에 의존해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산이 다시 뜨고 있죠. 국방비 대신 쓰는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쪽에 쓰는 거라서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이렇게 사회 인프라로 쓰는 거예요. 어차피 정부가 기본적으로 써야 될 돈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다시 온 거죠. 그 복지국가론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중의 생활 수준도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말은 복지국가인데 일본조차도 결국에는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소련이 우리의 미래는 일본이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 따로 배우고 그럴 수준이었는데 일본조차도 지금 더 이상 연금이나 노인복지나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잖아요. 비효율성의 비효율성은 한계까지 도달하면 그렇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들의 특징들이 국가 부채를 한번 청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IMF에 그래도 한번 청산을 해서 이 정도로 안정적인 형태가 되었는데 뭐 그런 배경으로 이제 전 세계 한국이 좀 이거 좋은 나라라고 퍼지는 배경이 이거죠.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 그러면 인프라도 계속 발전하고 사상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노동자를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한국의 PD계에게는 기본적으로 레닌주의를 공부하던 사람이고 아직 남아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트로츠키주의자에 좀 더 가까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력이든 공산당화시키든 중도자를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PD계들이 대충 한 60대 정도 되었죠. 그리고 그쪽이 이제 보통 민변 쪽 사람들이 많고 별 생각 없이 일단 마르크스계 노조 가입한 다음에 그래도 시위 안 나갈 거다 하다가 시위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거 말리 권리 획득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 사람들 원하는 세상 오면 사상 검증돼서 척결당할 겁니다. 사실 정치 조직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성이 없는 노조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 고침 노조 이런 쪽을 마음에 들어 해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노동자의 권리 입장으로 하고 지금 동안 블루컬러 노조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화이트컬러 노조들이 블루컬러 노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학생 중에도 한 명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상황을 한 줄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폐기하고 사회주의를 위해서 무력도 쓰고 중도파도 제거하자는 공산당 이것이 실현된 것을 모두 경계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민주주의를 폐기한 건 아니었구나. 왕정에서 전환된 거니까. 사회주의를 위해서 무력도 쓰고 이건 2차 세계대전 이유였지. 중도파도 제거하자는 이 공산당이 실현된 것에 모두 경계와 감시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경제로 넘어가게 됩니다.